뭐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독후감 쓰기 상도 좀 휩쓸어 봤고 자작시가 뽑혀서 판넬화돼서 교내에 떡하니 걸린 적도 있었고 대학신문에 기고도 좀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제가 글을 좀 쓴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주 이분의 말씀을 듣고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쓴 글들이 좋은 글이었을까?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또 왜 난 글을 잘 쓰지 못할까 자책하던 분들도 일단 한번 들어봐. 혹시나 하고 들었다가 옳겠구나 하고 행복해지는 시간 임승수의 좌변기 오셨습니다. 이말단 교주 임승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녕하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쌤 매번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패턴. 아니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 예? 지금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쌤 네. 정신줄을 잡으세요. 아무리 피곤한 금요일이지만 정신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오늘이 일종의 크리스마스라니까. 오늘이요?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오늘이. 제가 교주잖아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에? 나를 받드는 신도가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에? 오늘이 혹시 아까 참여 주신 게 그거 알고 주신 줄 알았는데 나는. 아이고 오늘이 그날이군요. 잠깐만요. 예. 뭐 틀려고 그래요? 내겐 정말 소중한 그대 제일 먼저 축하해 주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내겐 정말 소중한 그대 제일 먼저 축하해 주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근데 우리 이말단 교주, 예. 임승수, 임탄일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진짜 짜고 친 거 아니잖아요. 네, 짜고 친 거 아닙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거 항상 이게 방송용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이 생일 축하송이요. 네. 저희 솔롱구스님이라고 제 팬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조합원이 직접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재활용한 거예요 지금? 저를 위해, 그러니까 제가 재활용한 거예요 지금? 재활용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생일 축하송을 본인 생일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만 보이면 저 생일인데 축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다 난리를 친다니까요. 그렇구나. 그 행운에서 하나이신 거죠. 좀 부족해요. 왜냐면 저만을 위한 곡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건너서 오염된 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염된 곡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센스쟁이 무난하님 이러고만 노래 들으니까 좋다고 막 이러고. 죄송해요. 제 농담이고. 예, 여러분 감사하죠. 틀어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사실은. 여러분 게시판에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속물 임승수라고. 그러니까 특별 현금이 필요해요. 아시죠 여러분? 저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책 세탁을 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책 세탁. 네. 예. 책으로 론드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쿠션을 넣어가지고 받기 때문에 잘 아시죠? 제 책,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론,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또 오늘 한참 광고 때 또 얘기할 글쓰기 클리닉. 그리고 국가의 거짓말. 네, 국가의 거짓말.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정말 많은 책들로 우리 임승수 선생님께 생일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책을 사시는 게 곧 생일 축하입니다. 예, 책 세탁 전문 임승수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부산에 4월 9일날 이제 다녀왔잖아요. 쌤 난리 났다면서요.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예. 그 수영구청 구민홀이 엄청 커요. 거기가 제가 하고 소리를 내면 만약 비어있으면은 메아리가 한 20번 울릴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솔직히 그 주최 측도 고민했대요. 여길 빌려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면 200석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근데 다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 계신 분 안 계셨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못 봤어요. 왜냐면 그게 다 차는 순간 제 정신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왜냐면 이 교주는 신도들의 이 뜨거운 그 열기를 받으면 잠깐 이게 뭐라고 해야 엑스타시가 아니라 아노미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특히 방송 듣고 오셨다는 분들이 꽤 돼서
제가 되게 기쁘고 조금 더 기고만장해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책 판매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0권 정도 싸들고 갔어요. 왜냐면은 네. 집에 탈탈 털어보니까 10권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안 팔리면 뭐 들고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요. 폭동 일어날 뻔했어요. 책이 없다고. 그냥 제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집에다가 좀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고 그때그때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보통은 그런 재고가 있으면 현금화가 잘 안 되니까 이 유동자산이 아니라 고정자산 거의 이런 부동자산이거든요. 근데 저의 책은 이제 유동자산 제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으로 가실 때는 더더욱. 예. 그리고 미율사랑님께서요. 이북으로 사서 아이패드로 보는데 이북으로 사도 임쌤한테 떨어지는 건 같나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이북으로 사도 저에게 떨어지는 거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이북을 사서 남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혼자만. 혼자만 보셔야 돼요. 예. 이 방송은 널리 들어야 되지만 책은 혼자만 보셔야 돼요. 주변에 생일 선물을 임쌤 책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쵸? 생일 선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경조사에서 제 책을 이제 이제 봉투 대신 서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죄송해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상태가 안 좋다. 와. 생일이어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좀 폭주해도. 축하해준 사람이 없다가 여기 와서 처음 축하받으니까 좀 여기서 굉장히 업됐습니다. 예. 네. 창원 교보문고에 재고가 없대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누가 사서 재고가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없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재고가. 별로 안 찾으니까 없다가 아마 처음 가서 주문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우리 이말단 하실 일이 또 생겼네요. 모든 경조사에 책을 선물하는. 예.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책 한 권이 우리 은채의 두부값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주로 제가 하는 강연들이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정된 폐쇄된 좀 그런 교육이 많아서요. 사실 공지를 좀 하고 싶어도 좀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대중적인 공개 강연이 잡히면 그때 무료로 제 얼굴을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댓글에다가 부산에서 뭐 유료 강좌도 들으시겠다는데 제가 그런 분들 치고 직접 오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묵묵히 아무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왜 진짜 이거 직접 내고 오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내가 그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솔직히 속지 않습니다. 우리 임교주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 제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편하게 교주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나이 40이 넘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을 국정원에도 신고당했잖아요. 네. 제가 간단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말단은 단수를 좀 더 높이셔야지 우리 교주님과 함께 나란히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제가 생일의 그런 기운을 받아서 좀 더 웃기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저는 엄청나게 큰, 어머, 세상에. 임승수 선생님한테서 우리 큰일방 우렁님께서 어떻게 해서 충청도에 여유가 느껴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서울 분이. 네, 완전 서울 사람이고요. 부모님은, 어머니는 부산에서, 많이, 주로 자라셨고, 아버지는 거창에서 주로 계셨습니다. 어릴 때는. 예. 저는 그래서, 경상도에 그런 어떤 뿌리가 있고, 사는 것은 거의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노동당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금천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의 분들 중에 이제 좀 이렇게 그쪽 지역, 전라도라든지 충청도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의도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투에 영향을 받아서 말이 이렇게 됐는데, 나름 또 이게 컨셉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좀,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보통 긴장을 풀고 허물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없어 보이지 않은 사람이 좀 이렇게 얘기를 막 좀 어눌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건 그래요. 네. 제가 막 똑똑해 보이고 진짜 무슨 뭐 다단계처럼 막 이렇게 막 언변이 뛰어나게 보이면은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믿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기꾼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그렇게 말도 약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긴장을 허무는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거. 발톱 아까 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가요, 지난주에 그 글쓰기에 그 핵심은 디테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판에 이제 연애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명품 작전에서 투비 컨티뉴드가 됐었거든요. 그랬죠. 명품 작전. 예,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작전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에 의해서 이제 명품 작전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볼펜을 당시 가격으로 15만 원짜리 스위스제 카렌다시 제품을 샀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애매한 관계였던 이유리 씨라는 분이 있어요. 베타 성운에서 오신 분. 그거 이제 기자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 기자였고 제가 선물로 했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받으시면서 이게 진짜 15만 원짜리 볼펜이에요? 대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때 저번 주에도 문 아나운서님도 15만 원짜리 볼펜이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을 왜 15만 원짜리를 사냐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15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욕먹는 거예요. 어디서 중국을 한 3번 거쳤다 온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무슨 마약 판매 쓰던 건지. 중요한 건요, 여러분. 같은 15만 원이어도 상대방에게 전하는 파장이 다른 거예요. 제가 15만 원짜리 볼펜을 사주면 상대방이 대충격을 받고 저는 상대방이 심장에 남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제가 15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주잖아요. 쌍욕을 먹고 1초 만에 잊혀져요. 그러니까 제가 명품 작전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쓰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이란 게 있죠. 저도 15만 원이면 엄청 거금이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당시. 지금도 거금 아닙니까? 지금도 거금인데 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거금이 아니게 돼요. 아무튼 그 15만 원짜리 볼펜 사줄까 대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아내의 마음과 눈동자가 흔들린 걸 제가 그 순간 봤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짜리 스마트폰은 안 흔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10,000원이 있다. 그럼 10,000원 가지고 짜장면 2그릇 먹고 하루 만에 잊혀지시지 마시고 10,000원이 있으면요. 10,000원짜리 고무줄을 사줘 보세요. 그럼 이게 그 금맥기한 고무줄이야 이러면서 막 충격받고 아니면 10,000원짜리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주면 10,000원짜리 귀후비개라도. 그러면은 이게 10,000원이나 된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10,000원짜리 짜장면 요즘 그렇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네, 아니 10,000원짜리 짜장면 2인분에 10,000원짜리. 그래서 같은 가격대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그 가격대로 최고급품을 사주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쯤은 뭐 매번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2만 원 있으면 2만 원짜리 머리핀을 사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명품 작전에는 절대 소모품을 사주지 마세요. 소모품? 네, 제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초콜릿, 손톱만한 2만 원짜리 초콜릿을 사주면 충격 먹겠죠. 상대방이 야 이게 쬐까는 게 2만 원이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욕 나오겠죠. 아니 욕이 안 나와요. 그럼. 먹죠. 행복해하죠. 근데 먹고 나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걸 또 2만 원은 좀 너무했다 이러겠죠. 아니요. 그래도 대놓고 그 얘기는 못하고 이제 다음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만 원짜리 머리핀은 달라요.
하고 다니거든. 하고 다니면서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네. 네. 우리 마누라가 기자였잖아. 그러니까 카렌다시 15만 원짜리 볼펜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게 보면 장인의 세공 한 땀 한 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쓰면서 하면 이제 주변 기자가 물어보다, 야, 이유리 기자 이게 뭐야 하면은 이제 대답은 안 하지. 왜냐면 솔로 행세를 했었거든, 당시에 마누라가. 대신 이제 솔로 행세입니까? 솔로 아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건 애매한 관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상태. 근데 아무튼 이제 왜냐면 제가 돈을 별로 못 버니까 마누라도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마누라에서 사실 대단한 분이에요. 나랑 결혼한 것 자체가. 지금이야 이제 자기는 인생 대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2만 원짜리 사주면 하고 다니면서 우리 마누라가 마치 펜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난 것처럼. 그래서 옷을 사주실 때도 동복, 하복을 사주면 3개월밖에 못 가거든요. 춘추복을 사주세요. 6개월 동안 노출되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질문을 받거든. 그러면 6개월 동안 나를 리마인드 시킬 수 있어요.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는 걸로. 예? 여기서 이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최후의 진짜 위력이 있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요. 스위스제 카렌다시 볼펜이요. 네. 제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게 마지막 위력인데 둘이 진짜 잘 되잖아요. 그게 내게 돼요. 일명 1타 3피 명품 작전. 네? 머리피는 제게 못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펜 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갖고 싶었거든. 그 스위스제 카렌다시. 그러니까 한번 살짝 쓰리 쿠션으로 넣어서 나한테 왜냐면 저 여자는 나랑 결혼할 거야. 확실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사주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아니라 그 볼펜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 마음도 얻고 그리고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쓰고 다니다가 몇 달 전에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뚜껑 열리더라고나. 그 지금 가격으로는 18만 원이에요, 또.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아무튼 이게 제가 말씀드린 1타 3피 명품 작전입니다.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00원이 있으시면 10,000원짜리 이쑤시개를 사주세요. 깜짝 놀랍니다. 네. 아시겠죠? 파블로프의 개작전과 명품 작전. 이 두 가지를 배합하면 문아나운서님도 넘어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정말 그 사람이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구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요. 정말요? 그분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안 알려줘. 여러분, 문아나운서님이 좋아하는 분이 있대요. 널리 알려주세요. 저 있어요, 진짜. 진짜요? 예. 그럼 왜 대시를 못 하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맛있는 거 사주라고. 제가요? 맛있는 거, 그럼요. 그럼 어떻게 지금. 지가 사줘야죠. 왜 제가 사줘요? 아니에요. 맛있는 걸 사드리면서 얼굴을 자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남자, 성별을 가리진 않아요, 제 작전이. 용감한 자가 먼저 하는 거지. 지금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응? 왜요? 저는 좀 가릴랍니다. 그래, 가리시지. 계속 가리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예. 얼굴은 자주 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요? 예? 너무 구체적으로 가는데, 이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더 이상 나가면은, 제가 이제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일 것 같아서, 아무튼 잘 되기를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감동은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말씀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말씀드려가지고, 물론 제가 지난주에 구체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그것의 실전판, 결정판입니다. 필승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번도 서류 통과 안 되던 사람이 제 강연 한 번 듣고 서류가 처음으로 통과됐다고. 너무 웃지 마세요. 왜 저는 이 강의를 네. 진짜 제가 취업할 때 들었어야 했어요. 그럼 지금요. 네. 저기 삼성생명 높은 빌딩에서 지금 일하고 계실 거예요. 보험 아줌마들 거느리고 계실 텐데. 네. 지금 만나셔가지고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늦게 만났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오늘 제 강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가 통과돼요. 진짜 믿으십시오. 이거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큼 가능한 거예요. 예. 오늘 저를 믿으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좀 더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질문 응답식으로 글쓰기에 대한 이 관점이나 이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요? 문 아나운서님 어떤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역시 노련하셔. 자주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안 걸려들어 당연히. 네, 노련해. 가장 자주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감동을 주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 강연, 옛날에 글쓰기 강연 들으시던 분 중에 그 프로그래머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 분이 왜 오셨는지 물어봤어요. 글 쓰실 일이 딱히 없으실 것 같은데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매뉴얼을 자기가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자제품 매뉴얼을 감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 회사에서 잘려요. 그러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몬, 너는 이 기계의 성능을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잘리는 거예요. 분명 감동을 주는 글이 좋은 글이긴 한데 전자제품 매뉴얼은 감동적으로 쓰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아니 근데 뭔가 좀 신선하긴 한데요. 신선해요? 네. 들어보세요. 더 신선하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맞춤법 맞춰 쓴 글이 좋은 글이라는 얘기도. 그러면은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 읽다 보면은 문법을 파괴한 시들이 있잖아요. 저기 파란 하늘이 보인다. 시적 허용이잖아요. 그렇죠, 시적 허용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시들은 문법을 틀렸기 때문에 못 쓴 글이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시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문법을 파괴해서라도 시적인 어떤 그런 심상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해냈어요. 전 교주잖아요. 저의 말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글이 어떤 글인지 아세요? 제가 한마디로 정해드리죠. 좋은 글은 내가 지금 그 글을 쓰는 목적을 달성하는 글이에요. 브라보. 동의하시나요? 100%.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시가 맞춤법을 깨도 되는 이유는 시의 목적은 맞춤법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의 목적은 그거 읽는 사람에게 어떤 감동과 감정의 파장을 전하는 거지 맞춤법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왜 전자제품 매뉴얼이 왜 감동적으로 쓰면 안 되냐면 그건 감동을 주는 게 그 글의 목적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모든 글은요, 그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글을 쓰면서 내가 이 글을 왜 쓰고 있는지를 까먹으세요. 그때부터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말씀드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진짜 걷다 대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의 목적이 자기소개예요? 취직이에요? 취직이잖아요. 그럼 취직이 되겠어야지 왜 걷다 대고 자기소개를 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자기소개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헷갈리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취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를 진솔하게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취직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취직만 되면 발꼬락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글들이 과제는 좋은 학점을 받으려는 거고 소설은 남을 감동시키는 거고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론이요? 내가 자본론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 책을 읽고 쉽게 자본론을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문학적 가치 전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거. 이해만 시키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쓰는 모든 글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좋은 글, 잘 쓴 글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런 목적에 진짜 이 글을 쓰는 목적을 까먹으세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나는 잘 썼는데 남들이 아니라는 경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 아닌가요? 무희정 아나운서님도 그런 경우 좀 있으신가 봐요? 많죠. 많으시군요. 저는 제 글에 도취돼서 난 글도 잘 써 이랬거든요. 예. 그게 글도 잘 쓰다니. 뭐도 잘하시는데. 말도 잘하고. 아, 그러시구나. 얼굴도 이쁘고. 아, 그러시구나. 성격도 좋아. 예. 예. 죄송합니다. 질문한 제가 잘못된 거죠.
저 같은 병에 걸린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앞에. 교주병이라고 하서 일종의? 아이고, 참. 셋만 지금 당황하시지. 들으시는 분은 우리 문화는 원래 저러니까 다 이루고 계세요. 예. 자, 본인이 난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아니래. 이런 경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문화아나운서님. 또,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뭐가 문제일까? 글쎄요, 뭐가 문제지? 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좀 충격적인 답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내 글이 문제예요. 예? 무조건 내 글이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는. 내가 쓴 글이 잘못된 거예요. 당장 새로 쓰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수준이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요. 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무조건 내 글이 문제냐? 글이란 것은요, 본질적으로 남이 보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혼자 좋고 만족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군요. 문제가 그건 아니고. 일기군요. 일기일 뿐만 아니라 그걸 뭐하러 써요? 귀찮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되지. 활자화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한테 미안하잖아. 그런 이상한 사고 체계를 활자에 담아내면 그 몇십 년을 살아온 나무를 그러고 거기다 그런 걸 쓸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무들께도 예. 깊은 사죄의 마음 표하고요. 똥을 닦고 말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똥을 죄송- 닦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유.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 또 간과하는 게 이 세상 모든 글은 남이 보라고 쓰는 거라는 거예요. 남이 보라고 쓰는 글이다. 자기소개서 면접관이 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걸 써가지고 아침마다 액자에 걸어놓고 그걸 보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면접관이 보라고 쓰는 거고 과제는 교수나 조교가 보라고 쓰는 거고 그럼 또 일기로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기는 아니지 않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일기는요, 여러분 엄마가 보라고 쓰는 거예요. 예, 여기 아나키스트님이요. 일기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다 하고 그죠? 올려주셨어요. 엄마가 보라고 쓰는 거예요. 엄마나 선생님. 예. 아니면 그분들한테 안 보여줬다 하더라도 10년 후의 나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성장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뇌세포 구조도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바뀌어 있을 거고 몸에 있는 체세포도 끊임없이 체세포 분열하면서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 있고 10년 후에 나라고 하는 거는 엄연히 지금과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일기라고 하는 것조차 남이 보라고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라면 똥을 싸세요. 똥 싸놓고 남한테 들이밀거든요. 냄새 나잖아요. 더럽게. 베스트셀러 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저자들은 똥 싸지 않아요. 하나의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꼴리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읽는 독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씁니다. 10개의 문장을 쓰잖아요. 10개의 문장을 독자가 읽어내려갈 때 감정선이 어떻게 변할지를 고민하면서 써요. 왜냐? 글은 무조건 남이 보라고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방송을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를 내가 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들을까. 그건 문화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본인의 방송을 복귀하면서 아, 이 부분은 좀 미진했다. 아니, 이 부분은 좀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복귀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건 다 타인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타인 중심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글을 쓰면서 타인과 읽는 사람을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써갈기고 심지어 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감동은 디테일에서 나온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자소서 쓰기로 들어갈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좋은 자기소개서란 어떤 자기소개서일까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취업에 성공한 자기소개서가 무조건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왜?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은 자기소개가 아니라 취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는요 철저하게 나라는 상품을 홍보하는 상품 홍보지일 수밖에 없어요. 막스 자본론을 강연했던 저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저도 먹고 살고 여러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실용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자기소개서들이요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자랑질이에요. 나 잘났으니 뽑아주시오. 저 띨빠, 아이고,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무음으로 안 해놨네. 그 수많은 자기소개서들이 결국에는 저 띨빡이에요, 뽑아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학점이 좋으니까 학점 자랑질이고, 학점이 좀 안 되면은 스펙 자랑질이고, 둘 다 안 되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겠다고 그러고, 다 지 자랑인데, 그거를 검토하는 면접관은 그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자랑질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나중엔요, 두뇌가 마비돼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장점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모 언론사의 편집장은 50개의 자소서를 검토하는데 50개 중에 20개가 장점이 똑같더래요.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경청. 말도 안 되는 마이너한 이 특성이 20명 있었어. 우선 언론사니까 아무래도 인터뷰를 한다, 취재원을 접한다 하니까 이제 경청이 왠지 도움이 될 거라고 20명이 동시에 생각한 건 아니에요, 분명. 뭐가 도는 걸까요? 소스가 도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언론사 쓴 누군가의 소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100개, 200개씩 보고 있으면요, 머리에 쥐가 나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하나를 딱 빼들고, 이 친구 보소. 이 친구는 진짜 성실한 것 같은데, 라고 이 면접관을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성공하겠죠. 그렇겠죠. 결국에 그거는 그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거기 그 글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소서를. 여러분 자소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얼추 다 비슷해요. 성장 과정 물어보고, 성장 과정 어땠냐? 그리고 네 성격의 장단점을 써라. 그리고 학교 생활 어땠냐? 지원 동기는 뭐냐? 입사 후 포부.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특히 큰 기업일수록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걸 딱 보고 사람들이 자소서 쓰면서 성장 과정을 쓰랬다고 진짜 성장 과정을 쓰고 있어요. 그냥 자기소개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자기소개하려고 쓰고 있어요? 취직하려고 쓰고 있어요? 취직이요. 그러면은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저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성장 과정을 다 물어볼까? 그러니까 왜요? 도대체 무엇이 알고 싶어서? 뭐가 알고 싶을까요? 그 의도를 알아야 그걸 역이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누라가 기자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중견기업의 CEO가 유리 씨, 우리 회사는요, 비슷한 조건이면요, 가난한 집 사람 안 뽑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 네. 그럼 뭐 가난하면 취직도 못하나? 그러니까요. 갑자기 열뻗네? 그리고 우린 또 남 일이 아니니까 더 열뻗던 거. 당연하죠. 우리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대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직장인한테도 물어보는데 대학생들은 거의 못 맞춰요. 대신 특히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단박에 맞춰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 같다고. 역시 연륜이 있으시구나. 횡령이죠. 횡령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기분 나쁘죠, 우리는. 와, 없이 산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돈 없다고 다 횡령하는 아니잖아요. 기분 네. 나쁘지. 그런데 대기업 인사팀 같은 데서는 다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들 사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통계를 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유복한 군, 가난한 군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횡령 발생 건수를 확률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의미한 차이가, 거기서 데이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하면 당연히 누굴 뽑겠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럼 그 데이터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으나 확률적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와.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자소서 쓸 때 성장 과정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우리 집은 비록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힘들었으나 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왜냐면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장점일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대고 자진 납세를 하고 있어요. 특히 금융권 쪽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돈이 그렇죠. 바로 돈 도는 쪽에는. 금융권 쪽은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금융권을 제외하고요. 네. 특별히 돈을 다루지 않는 직군에서는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큰 기업들에서는 특히 좀, 왜냐면 창의성이나 이런 쪽이면 몰라도 네. 대부분 사람들이 대기업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들은 시스템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 거르는 게. 그래서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런 큰 기업들이나 일상적인 평범한 기업에서 원하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크게 사고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조직 생활을 톱니바퀴처럼 잘해주더라라고 하는 통계를 통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그냥 무탈하고 유복한 집안에서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 그러니까 평탄하고 별 무리 없는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듯 뭔가 이렇게 특출난 뭔가를 가진 사람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무난하고 튀어나온 부분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조직 생활이잖아요.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톱니바퀴로서 잘 일해주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잘 적응해서 조직 생활을 잘하더라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성장 과정을. 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제발. 엄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이 바로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글로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은 이 친구는 진짜 무탈한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컸구나라는 느낌을 마음을 움직이도록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자소서를 표준 자소서 무슨 모범 자소서라고 해서 막 돌잖아요. 그걸 거의 베끼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에 디테일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디테일이 없는 글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아니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무조건 실패해요. 대신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경험과 에피소드를 자세하게 쓰면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잘 받고 번듯하게 컸구나라는 느낌을 디테일하게 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건을 생생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하나를 딱 잡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두루뭉실한 말에서는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저번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걷다 대고 또 평범한 얘기를 갖다가 열심히 구구절절 쓰면서 나중에 칸이 부족하대. 맞아요. 왜냐면 성장 과정이니까 다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병원에서 태어난 것까지 쓰고 있어. 그게 왜 궁금한데 저쪽에서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 이게 또 골 때리죠. 왜냐면 나 성격 지랄이에요. 나 술만 먹으면 꽐라되거든요. 이렇게 쓴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있을까? 없죠. 없죠. 이거에 100이면 100명 다 지 성격 좋다고 쓸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내 성격 좋다라고 뻔히 다 얘기할 걸 아는데도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본가? 기업이? 바보라서 그걸 계속 물어보나? 이걸 한 번이라도 이상하게 느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성격을 쓰죠. 자진납세하지. 성격 좋다고 쓸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을 계속 묻는다. 이것은 사실 진짜 알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알고 싶을까요? 사실은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뽑는 그 직군에 걸맞는 업무 적합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업직 사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지원했어요, 영업직에. 저는요, 저의 장점은, 전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데 낯을 좀 가립니다. 하지만 저의 장점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상을 뜨지 않고 끈기 있게 책상에서 그 문제를 앉아서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요, 사람은 안 만나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문희정 아나운서님 잘 아시잖아요. 어? 남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훈남들 달고 다니셨다며 저번에. 밥도 사주고 장난 아니라며.
그때 사무실에 계셨나요? 막 열심히 돌아다니셨나요? 열심히 돌아다녔죠. 그렇죠. 뛰어난 영업사원은요, 클라이언트한테 출근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 직장에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술자리도 업무의 연속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제 술을 권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술 못 마신다면, 뭐 간이 안 좋아서. 저는요, 선생님, 저는요, 간암입니다. 이러면서 막 마셔야 돼. 이러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뽑는 업무에 네가 적합한 인간형인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격의 장단점을 쓰는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영업직 사원에 지원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 군데 지그시 앉아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뎅이가 너무 가벼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연구직에 지원할 땐 단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자기 이제 너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너무 얘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영업직에는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격상의 장단점을 쓰실 때도 사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걸 써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점 쓰랬다고 진짜 저는 늦잠을 자는데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회사에서도 싫어합니다. 늦잠은요 어느 측면에서 봐도 단점이거든요. 그 큰일 나요. 안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잘 굴리셔서 내가 가고 싶은 그 직종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나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직군에서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 걸 단점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페트병을 생수를 살 때 페트병 찌그러진 거 사겠어요? 멀쩡한 거 사시겠어요? 멀쩡한 거요. 사람도 멀쩡한 거 사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저쪽에서. 그러면 사실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시키면 그 사람 뽑는 거예요. 자진납득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늦잠을 자는데요. 네. 그거는 바로 아웃입니다. 아시겠죠? 성격의 장단점은 성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업무 적합성을 묻고 있는 거다. 네, 저는 정말 많이 받았던 오해가 무슨 일을 해도 참 잘하겠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제가 댓글에 보니까 제 말투가 무슨 보험 영업사원 말투다. 이런 말. 봤어요, 저도. 예. 제가 참 그거 보면서 빵 터졌던 게 저는 예. 보험 영업을 7개월 하고 예. 방송을 14년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예. 당연히 방송용 어투지 이건 보험 영업용 어투는 아니거든요. 예. 어디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그걸 7개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것도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겉으로 보이는 실적이나 이런 것과 달리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낯가림도 심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니까 그 직업이 저한테 맞지 않았던 거예요. 실적은 좋더라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도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방송 쪽으로 원래 돌아왔는데 운이 좋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적성에 맞거든요. 어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예. 확인된 사람들만 만나야 되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대로 이제 자소서에서 성격을 쓰시면 영업직에서 바로 다 탈락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또 물어보잖아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써요. 저는 교우 관계 좋았고요. 교우 관계 좋았고 학업도 열심히 했고요. 예. 그리고 꼭 어학연수도 했대. 아유, 저는 그렇죠. 못해서. 그리고 공모전도 어디 참여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대. 대단하다. 예. 예. 다 쓰레기통행이에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대단한데. 왜냐면요. 네가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했는지 학점만 보면 알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학점이 2.7인데 저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 또라이가 되는 게 바로 그 순간 이 새끼는 뭐야 이러면서 바로 아웃이거든요. 근데 꼭 거기 보면은 무슨 토익 점수에다가 학점만 보면 알 수 있는 걸 또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 4년, 짧으면 4년, 길면 5, 6년. 5, 6년 다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학교 생활을 묻는 이유는 사실은 뭘 알고 싶은 거냐면 그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시공간, 4년이라고 하는 그 시공간 동안 네가 너 자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줄글로만 나열하면은 구체성이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한두 개만 뽑으셔서 이 일을 내가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대학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내가 왜 하려고 했는지 내가 어느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고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웠으며 어떻게 실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자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 하나의 것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써주면 거기서 이 친구가 어떻게 스스로를 개발하고 평가해 왔는지를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그 회사 측면에서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얻어서 판단을 해서 그거를 피드백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걸 그냥 나열식으로만 쓴단 말이에요. 구체성이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한 게 없으면 이렇게 했을 때 축구를 좋아하면 내가 프리킥을 차는데 성공률이 낮아서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할애해서 프리킥을 찼는데 예전에는 10개를 차면 2개가 들어가다가 점점 높아져서 5개가 들어가고 해서 점점 좋아졌다. 이런 거를 차라리 구체적으로 쓰시면 이 친구가 자기의 프리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는 걸 디테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쓰라고 하면은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만 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그럼 바로 쓰레기통행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한두 개만 잡으셔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저쪽에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아나운서께서도 다양한 방송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걸 다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경력에만 간단하게 써주면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임승수라는 사람이랑 방송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이 방송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의 이런 이끌림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써주면 이 문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운서에서 이런 식으로 그 초보 진행자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써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러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네.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네.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실질적인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못 봐서 그게 컴플렉스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 저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공연 티켓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로 돌아다니는 공연 티켓들을 다 모아서 예. 혼자서라도 대학로로 뛰어갔던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식의 어떤? 예를 들자면? 그건 기업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농담이고. 언론사에서는 좋아하겠죠. 방송사에서는. 예. 거기서 좋아할 거예요. 극단에서. 뭐 극단이라도 좋은 일을 시켰으니 다행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 그래서 극단을 지원할 때 그런 식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럼 거죠. 좋아하겠네요. 진짜. 그래서 어디서 인턴 했다라는 것도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올 거예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 화면에 자꾸 문희정 해가지고요. 새 방송 국민 라디오당에서 포스터가 떠 있거든요. 굉장히 눈에 거슬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거. 아깝서 떠 있는데, 눈 썩어. 좀 치워줘요, 이거. 눈 썩어? 한 명만 보면은 내가 적응을 하겠는데, 양쪽에서 어택을 하니까, 두 눈이 썩어버리니까 지금 방송 진행을 못하겠어. 자, 여기서 임승수의 자변기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맞지, 농담이에요. 마이크 내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예. 눈이 부셔가지고. 시끄럽고요. 눈이 부셔서 대본이 안 보여, 지금. 하나만 걷어주세요. 너무 빛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만 빛나는 걸로 충분합니다. 예, 파트러쉬님, 살포시. 예, 아무튼, 이 지원 동기가, 보통 앞에 성장 과정 나오고 성격상 장단점이 나오고 학교 생활 쓰면요. 지쳐요, 이제. 네. 지원 동기요. 솔직히 짜증나. 돈 벌려고 지원하지. 맞아요. 그렇다고 톡 까놓고 돈 벌려고 지원하는데 이런 거 쓸 수도 없고. 아무나 저 좀 뽑아주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자기소개서 쓰는 책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원 동기예요. 왜냐면은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 뽑아야 되는 이유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오히려 어설프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목숨 걸고 써야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 TV에 지원을 한다. 국민 라디오에. 네. 그러면은 지원 동기에서 네.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방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송 쪽에 일을 하고 싶어서 국민 TV에 지원합니다. 아니 다 방송 좋아하니까 지원하는 분들이겠죠.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럼 KBS를 가지 왜 국민 TV거냐? 그러니까 저도 간혹 우리 수업 듣는 애 중에서 그 경희대에서 그 기업은행 자소서를 쓰고 나서 저한테 이제 좀 봐달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썼나 봤더니 저는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써놨더라고. 난 내가 만약 기업은행 사람이면 난 이렇게 되묻겠다. 또 국민은행 가지 뭐하러 기업은행 오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업종을 딱 써놓고 똑같이 보내잖아요. 대부분 귀찮으니까. 그렇죠. 이제 복사해서. 그런데 그 회사에 보낸다면 은행권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써야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내면 튀는 거예요, 우선. 저는 이래서 기업은행에 지원했어요. 이래서 국민TV에 지원했습니다 하면은 검토하신다면 다르지 않겠어요? 저는 방송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랑.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국민TV나 아니면 어떤 은행에 지원한다 이러면 모든 기업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그 기업의 향후 로드맵과 비전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쓰시면 또 곤란하죠. 저는 국민TV가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게 딱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얘 취직하려고 지금 발정 났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 그래도 홈페이지는 좀 찾아봤구만. 이런 네, 느낌? 그 정도겠죠. 그런데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요즘 세상에.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 검토한 사람이 지금 솔직히 속으로 치킨집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치킨집 딸이요. 웃기고 있네, 여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이 다 검토하고 있을 텐데. 치킨집, 자기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의 로드맵.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고 싶고, 이렇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나 자신의 이런 어떤 발전 방향과 로드맵과 비전이 있다. 그런데 이 비전과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의 로드맵이 어떻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읽다가 이 친구는 지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할 놈이구만. 지원 동기가 자기가 꿈꾸고 있는 미래와 이런 거 그것이 명확한 친구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업무 방향이나 이런 것과 잘 맞는 거잖아요, 상태가.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가 발전형으로 열심히 일할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 인생에 당신의 회사가 도움이 되니 열심히 일하겠어. 가주겠어. 이러면 안 되시고 당연히 갑과 을을 혼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분은 당신의 을이에요. 예? 그거를 굉장히 겸손하게 저는 이런 고민과 그래서 이제 문 아나운서가 국민 TV와 라디오에 지원을 한다면 내가 국민 TV를 위해서 일해주겠소가 아니라 나는 방송인으로서 이런 고민과 이런 경험이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 TV와 참 교집합이 많고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싹 해주면 혹시 제 자소서 보셨어요? 아 그렇게 쓰셨어요? 네. 그래서 되셨구만. 아 지금 순간 당황했네요. 아 네.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신 거예요. 네. 아니 실제로 네. 지원 동기가 정말 그랬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안 그렇더라도 지금 문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로드맵과 이런 것이 회사와 잘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거. 그것도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회사의 그런 발전 방향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실제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그대로 나열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예, 조금 더 알아보시고 그렇죠. 가능하다면 선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부 분위기까지 좀 조사하셔서 그래서 업무 방향이나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뭐 몇 시에 끝내야 돼요? 지금 이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나머지 하나 얘기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아시죠? 희대의 걸작.
글쓰기 클리닉. 그리고 비슷한 책 제목이 많기 때문에 꼭 저자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임승수. 아시겠죠? 글쓰기 클리닉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네. 임승수 선생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